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의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 목적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어떤 문제의식, 어떤 위기의식이냐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천차만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위기나 문제나 목적의식이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5가지 독서 방법, 독서 노트에 보시면 신문, 신사, 명변, 독행, 박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히 한번 책을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독, 속독, 다독, 통독, 묵독, 성독 이렇게 있는데 꼼꼼하게 읽는 건 정독이고, 그죠? 책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책은 또 빠르게 읽어볼 필요가 있고, 어떤 책은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어떤 책은 또 꿰뚫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봐야 될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과 대화하면서 읽어볼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또 소리내서 읽어봐야 될 책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은 one best way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는 삼독으로 저서를 읽고 그 다음 저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책을 읽는 자신을 읽어야 하는데요.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리관지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리관지란 무엇일까요?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시며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공아, 나는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이치로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볼 뿐이다. 이리관지의 철학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하나로 보는 것으로 책 전반에 흐르는 저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또 독자는 저서의 핵심 메시지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책의 주인공이 되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역지. 이역지란 맹자가 제자 한구몽의 시 해석 방법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내놓은 방법으로 저자의 뜻이 나에게 스스로 찾아오게 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마침내 그것이 나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듯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주장과 의도를 읽고 다른 작가와 구분되는 저자만의 글쓰기 방식과 주장하는 칼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저자가 경험한 시련, 역경,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자의 삶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읽기를 통해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에 비추어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생각하는지, 나의 의견과 주장은 어떠한지 반추해보며 내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책을 읽는 것을 독서는 삼독이라는 것은 이제 신영복 교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보셨겠지만 이제 일단 책을 읽기 전에 저자를 읽을 것,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래서 저자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결국은 그런 책들이 나한테 던져주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반추해보고 성찰해보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3가지 또는 1가지, 2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책을 읽는 것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책을 읽었던 것들이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쭉 써놔봤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자랑하려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장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인.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장인의 부제목이 뭐냐면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손을 안 쓰니까, 그죠? 손기술이 떨어지고 머리 기능이 조금 좀 발달하긴 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장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한테 또 감명을 줬던 책 중에 하나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교육의 목적과 난점. 저는 저런 책을 읽고 저의 교육학적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은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는 돈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 전기가 들어올 때 그 퓨즈라고 그러는데요. 고압이 한꺼번에 세게 들어오면 전기가 딱 끊어지면 퓨즈가 끊어지면서 집안 화재를 보호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퓨즈 갈아 끼우는 것을 가르치는 거하고 지구는 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아무 불편함 안 느끼시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바로 그런 지식을 하나둘 알게 되면 이전과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들어오면 여기 이제 K 캠프가 뭐냐면 제가 지식 생태학자니까 캐콜로지스트, 날리지 에콜로지스트에서 저희 캠프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필독서를 몇 가지 분야별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현대 철학, 과학 철학, 기술 철학 이런 철학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사회학, 경영학, 경영 철학, 생태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이 교육공학, 기업교육이지만 일단 HRD라고 하는 즉 휴먼 리소스 디벨롭을 제대로 하려면 휴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휴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실종된 상태에서 리소스를 어떻게 디벨롭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기술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인문학은 사람의 얼룩과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얼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또 엄청나게 쓰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일상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상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다가 잠은 언제 자고 운동은 언제 하고 책은 언제 읽고 밥은 언제 먹고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놨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가더라고요. 역시 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읽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떤 광고 카피를 보면 메모했다가 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다가 예를 들면 글을 쓰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 막힌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책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또 한 권의 책을 읽을 때에는 이전에 읽었던 책과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연연상 두 가지 이상을 연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독한 독서가 통해서 저는 여기다 읽지 않으면 읽힌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읽고 시도 때도 없이 메모하기. 그러니까 책 읽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남을 때 5분이든 10분이든 지하철 타고 갈 때든 짤막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적 충격입니다.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개념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과 관련돼서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전에 썼던 전공에 관련된 개념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쓰고 있는 개념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개념 없이 1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 없이 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려면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저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뭔가 쓰면 쓰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메모를 했는지 그 메모 노트가 결국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읽고 쓰고 강연하는 이 3박자가 저한테는 따로 별개의 독립적 활동이 아니라 강연하면서도 배우고 배우면서 또 읽고 읽으면서 쓰고 이런 활동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연은 가급적 오늘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오늘 굉장히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견딜 수 없는 위기의식, 거룩한 문제의식, 야심찬 목적의식. 위기와 문제와 목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책을 선택해주고 아무리 책을 추천해줘도 그건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안이라고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얼굴에 박혀 있는 두 눈으로 읽는 거죠. 이 육안은 물리적인 눈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여기 두 눈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뇌안은 뭐냐면요.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 속에 있는 논리들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 뒤에 보면 영양 분석표가 있죠. 칼로리 함량 얼마가 나오고, 그죠? 그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육안과 뇌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여기 심안과 영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인의 눈입니다. 시인의 눈. 그래서 모래알 속에 작은 모래알을 보고도 그 모래알 속에서 우주 전체를 상상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시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인의 입장,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책을 쓴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렇게 반추도 해보고, 이런 것이 바로 심리적 눈이고요. 마지막 영안은 여기 효율적이라고 쓴 게 잘못 썼는데요. 효율이 아니라 전율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눈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알을 하나 본 다음에 그 모래알에서 우주 전체를 꿰뚫어서 통찰하는 눈이 바로 이제 영혼의 눈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점점 육안, 뇌안, 심안, 영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래서 사안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독,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여기 리퍼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많이 읽어냈던 책들 또는 다양한 정보들을 나의 목적에 재목적화 시키는 활동이 리퍼폴스입니다. 그러면 이 읽었던 책들의 내용들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의 정보나 지식들을 리믹스, 편집하고 가공하면,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서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새로운 창작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글 읽기와 글 쓰기가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실천해 봐야 될 화두가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나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나무가 나무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무에 관한, 예를 들면 생태학 관련된 나무와 숲, 제 연구실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책이 주로 생태학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관한 시를 모아보니까요, 엄청나게 시인들이 나무에 대해서 시를 또 읊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무 관련된 동서양 고전을 보면 공자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무에 관한 또 신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편집 가공해가지고 제목은 그럴싸하게 나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이, 여러분 제목을 잘 지어야 책이 잘 팔리거든요, 그죠? 무슨 헌법학 개론, 이런 개론책 읽고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자, 가로로 읽으면서 세로로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이시고 고두현 시인이기도 한데요. 가로로 읽으면서 세로로 생각하라. 결국은 수평적 사고, 수직적 사고인데요. 결국은 책을 읽으면서 가로로 읽고 또 세로로 읽으면서 이전에 읽었던 책들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따져보기도 하고, 또 세로로 읽으면서 한 개념을 깊이 파면서 예를 들면 열정과 관련된 또 다양한 책들을 가로로 이렇게 엮어보고, 그래서 가로 지르기와 십자 지르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수평적, 수직적이 같이 만나서 크로스 워킹이 되는 이런 읽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브리꼴레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결국 이 브리꼴레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예를 들면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레비 스트로스가 쓴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읽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읽고 끝나면 그냥 끝나지만 레비 스트로스가 쓴 브리꼴레르를 가지고 미래의 인재상을 한번 제시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컨버전스 사고방식은 어쩐지, 그래서 다빈치의 사고방식과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최지선 교수님이 번역하신 통섭은 또 브리꼴레르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이퍼텍스트적 책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 있는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이 브리꼴레르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아이디어는 또 어떤 책에서 얻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아레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레테는 귀 밑에나 저 밑에가 아니고요. 아레테는 미덕을 갖춘 최고 경지의 전문성을 아레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꼴레르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경지는 바로 아레테로 잡은 다음에 방법론을 브리꼴레르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사회학자인 브루디에가 쓴 구별짓기, 들레드 데리다의 철학책, 그 다음에 사단 칠정론 같은 이런 심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이런 답답하고 멍청하고 재수 없고 무늬만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한 가지 주제나 문제의식이 파악이 되면 그 문제의식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가로로 세로로 엮어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이런 작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이거 제가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제가 쓴 책 중에 상상하여 창조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10가지 원리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관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플레이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찰을 책 읽기에 적용하면 책 내용 전체를 훑어보면서 관찰해 본다든지 책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본다든지 책 사이사이에 메모하고 밑줄을 긋는다든지 그래서 저자의 통찰력을 한번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면 관심을 갖고 그러면 그 저자가 쓴 메시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기 컴바인이라고 있어요. 창의력의 가장 핵심은 이것저것 두 가지 이상을 이연연상 엮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통사, 공시, 입체적으로 가로로 세로로 읽어보면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텍스트적 읽기라든지 저자의 핵심 주장, 주제 어간을 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또는 저자와 또 다른 저자의 키워드를 연결시켜 본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의 책 읽기 방법을 또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 읽기는 이제 옛사람들이 초서와 질서가 있는데요. 초서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베껴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서는 비망록 방식의 메모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초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영어 아티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30개 정도를 완역을 한번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예. 글씨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손으로 이렇게 손글씨로 써보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몇백 배, 몇십 배 정도 이렇게 리딩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봐요. 책 한 장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또 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메모한 걸 싹 뒤집어 놓고 이것저것 엮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손 근육이 퇴화되지 않도록 디지털 글쓰기를 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펜으로 한번 이야기 적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내주는 숙제 중에 한양대학교에 있는 나무 중에 나무를 하나씩 선정한 다음에 나무하고 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켜요. 그래서 나무하고 대화한 기록을 반드시 손으로 써와야 돼요. 왜냐면 손으로 안 써오게 하면 어떻게 써오냐면 복사 N 붙이기 그리고 접속사를 쓴 다음에 복사 N 붙이기 따라서 복사 N 붙이기 결론적으로 복사 N 붙이기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만 내 주장이고 얼마나 디지털 글쓰기가 인간의 창의력을 죽여가고 있는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한 기록을 손으로 써오라고 하면 백기들에도 손으로 쓰는 동안만큼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대화를 해봤는데 나무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한 학기 더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제 책이 나오면 이 브리꼴레르 책이 나오면 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필사해서 보내주는 애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책 나오는 걸 처음부터 평생 공짜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도 제 책을 필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쓰는 책을 평생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래도 필사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 자 이제 5분 정도 내에 끝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워드가 월드를 크리에이션 한다고 그랬죠. 이게 체코의 한 서점의 카피인데요. 자,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창조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단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바뀌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다르게 창조하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어휘력,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어휘력이 풍부한 것이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표현해야만 그것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판단력을 갖게 되는데 전문가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가슴으로 느낀 것, 머리로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감으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어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언어가 바뀌어야만 들리는 것도 다르게 들리고요. 보는 것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개념을 바꾸면 거꾸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손으로 말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을 손발로 이렇게 실천해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습득하고 개념을 습득한 다음에 개념을 조합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의사처럼 안 보이죠. 아직 산부인과 업계에서 의사로 인정 안 해주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그죠? 산부인과 의사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제가 한 역할은 뭐냐면 개념을 조합한 거예요.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를 조합하니까 세계 최초의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탄생하는 거죠. 이때부터 지식 임신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식 낙태 수술 방지법이라든지 지식 자연 분만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남다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개념 조합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념을 남다르게 많이 갖고 남다르게 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니체는 나체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예. 니체하고 나체를 조합해가지고 썼더니 19금 도서에 걸렸어요. 나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해본 것, 그 다음에 체험한 것을 다른 책과 연결시켜서 체험적 상상력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채널에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지식 채널이 있는데요. 잡다한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잡다한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잉태되었던 상상력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제가 오기 전에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Y는 ER 제곱이라고요. 여기 Y는 창작물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는 체험, 첫 번째 R은 독서, 두 번째 R은 이게 R2가 아니라 R이에요. R이 두 개에서 여기 R 제곱이 된 거예요. 두 번째 R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휴먼 릴레이션십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쏟아낼 수 있는 창작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체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도전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와 두 번째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이 체험이 제로가 돼버리면 체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을 아무리 만나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창작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충력은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쓴 체인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지적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체험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체험적 자극을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고,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쓴 저자를 쫓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저는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독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고 토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